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달 심리학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챕터 1 발달 심리학의 기초부터 한번 보면요. 발달 심리학의 개념과 특징 1. 발달의 의미와 원리 양가로 1번 발달의 의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발달의 의미 한번 보시면 기출이 거의 매해 나오고 있는 거죠. 발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수정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의 단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 그리고 과정이다. 수정, 그죠? 수정이 되면서 죽음까지의 전생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을 발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생의 단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의 어떤 양상, 변화의 어떤 과정. 이것이 발달이다. 중요한 키워드는요. 수정에서 사망까지.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2번에 발달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 등 전인적인 측면에서 변화하는 거다. 발달은 신체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서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전인적인 측면에서 변화하는 것을 다 발달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발달도 살펴보고요. 정서적 발달도 있고 그래서 발달 심리학 과목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신체적 발달 이렇게 파트별로 다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발달이기 때문입니다. 3번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완성의 존재로서 풍부한 가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소성은 발달의 주요 특성이다.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그 밑에 쭉 보시면 박스 안에 지식 인에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식 인에 나와 있는 가소성. 변화에 대한 역량, 즉 긍정적, 부정적 삶의 경험에 반응하여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가소성이에요. 변화하는 것. 그래서 환경이 정상화되면 위축된 발달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그러니까 물체에 어떤 힘이나 어떤 열이나 이런 자극을 주면 그것이 변화하는 것. 그 외형이, 형상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하고요. 발달 이론에서 가소성을 설명할 때는 점 2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이 정상화되면 위축된 발달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빈곤이나 질병 이런 결핍 상태로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이 개선이 되면 아동의 발달이 다시 최적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3번째 점에 보시면 인간의 가소성은 전생애를 통해서 열려 있다. 전생애 중에서 유아기와 아동기는 많은 발달적 가소성을 갖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더 가소성이 잘 발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소성의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것이 가소성입니다. 이 가소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뇌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뇌. 그래서 뇌의 일부분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세포가 죽었어. 죽었다 하더라도 다른 뇌세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뇌의 어떤 영역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부분이 죽었어도 그 부분의 뇌세포가 죽었어도 다른 뇌세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뇌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 것들이 가소성의 개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동그라미 3번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완성의 존재로서 풍부한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가소성은요, 유연성이라고 번역한 학자도 있습니다. 가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소성은 발달의 주요 특성이 된다. 4번 전체적인 발달 과정은 어떤 특징의 어떤 양적 증대와 기능적인 발달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뭐예요? 양적 감소, 쇠퇴 등의 부정적인 변화 다 포함하는 게 발달입니다. 5번 인간 발달에 의한 변화는 양적, 질적, 상승적, 하강적 변화로 나타나고 7번에 발달의 각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인지발달이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고 정서발달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8번 발달은 이전 경험의 누적에 따른 산물이고 삶의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이 발달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9번 한개인의 발달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고요. 10번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발달의 지향점은 성숙이다. 노화의 지향점은 죽음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생의 발달 관점에서는 모든 연령에서의 발달은 성장과 감소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발달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원리도 상당히 기출이 많이 되고 있죠. 1번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발달은.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발달하죠. 상부에서 하부, 두미 발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에서 발로 발달을 합니다.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하죠. 그래서 심장에서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근원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발달하고요. 이것은 세분화 발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미분화된 게 분화되졌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달하죠. 동그라미 2번 연속성. 발달은 전생애를 통해서 지속되며 연속적으로 진행돼요. 하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일어나지만 변화가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키는 평생을 통해서 뭐 동일한 비율로 크는 것이 아니라 성장 급등기에 많이 크잖아요. 또 신체 발달은 유아기나 사춘기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달은 전생애를 통해 지속되며 연속적으로 진행되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3번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숙과 학습에 의존해서 발달하게 된다. 그 옆에 박스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는 유전적인 기제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성숙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작은 세밀한 것들이 기출에 이렇게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찾아라 할 때 나와요. 그래서 요 의미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변화의 과정과 관련이 되는 거죠. 4번 개인차가 존재한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속도나 진행 정도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이 늦는 아동도 있고요. 신체 발달이 더딘 아동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그 개인의 차가 존재한다. 발달의 속도나 진행 정도가 동일하지 않죠. 5번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발달은 점진적으로 분화해가고 전체로 통합해가는 과정이죠. 분화하고 그러면서도 또 통합이 되죠. 점성의 원리.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발달하며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과업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 이 점성의 원리는 에릭슨이 많이 강조를 했던 이야기죠. 점성의 원리는 발달이 기존의 기초, 기존 발달, 그 전 발달, 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점성의 원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단계의 발달이 이전 단계에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 이전 단계 성취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점성의 원리죠. 또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체 및 심리가 발달하는 가장 용이한 시기가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발달과 획득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발달의 특징과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특징, 적기성, 결정적 시기가 있다. 기초성, 인간 발달의 과업은 대부분 기초기에 이루어지므로 초기의 발달상의 지체가 후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초가 쌓여서 발달이 되는 거죠. 불가역성,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는 경우 추후 그것을 교정, 보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설명과 연결이 됩니다. 누적성, 발달상의 결손은 누적이 돼서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한다. 상호 관련성, 아동 발달의 여러 측면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지 발달이 돼야 뭐 사회성 발달도 되고 이런 것들이죠. 상호 관련성. 발달의 영역, 신체 발달 있고요. 인지 발달 있고요. 심리, 사회적 발달 있고요. 규준적 발달. 규준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성원을 특징 짓는 발달적인 변화, 즉 전형적인 것. 규준이니까요. 전형적인 발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별적인 발달은요. 개인적인 발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의 영역이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달 심리학. 이제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연구하는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학적인 연구. 그죠? 심리학은 과학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게 되죠. 발달 심리학의 개념. 동그라미 1번. 발달 심리학은 연령에 따른 체계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리고 발달 심리학은 다학문적이다. 그게 무엇이냐? 인류학, 생물학, 가정학, 심리학, 사회학.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학문이다. 우리가 응용학문, 그죠? 발달 심리학은 응용심리학, 응용심리학에 들어갑니다. 발달 심리학은 기준 발달, 개별적인 발달 수준을 다 진단한다. 2번,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과정은 문제를 먼저 제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가설을 수락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3번, 과학적인 연구의 요소할 때 개념이라는 이 용어,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변수라는 용어 이렇게 이제 크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도 이제 볼 수 있죠. 첫 번째 개념입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상을 설명 예측하기 위한 명제나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그 밑바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추상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상대적 빈곤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기능을 보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개념의 조건은 한정성, 명확성, 통일성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 개념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 조작적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구체화 과정은 먼저 개념을 정해야 되고요. 상대적 빈곤이다. 이런 어떤 개념을 정하죠. 이 개념을 정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개념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개념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 가능하게 정의를 내리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변수로 측정을 하게 돼요. 측정.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측정하죠. 이게 연구를 진행할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개념적 정의 한번 보면요. 점 첫 번째 보시면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 사물의 형태, 속성,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거다. 사전적 정의라고도 한다. 그래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개념적 정의는 단정적이어야 하며 중의성,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중의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념적 정의가 돼요. 그래서 개념,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이제 내리게 되죠. 개념적 정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이런 것들을 개념적, 상대적 빈곤에 대한 어떤 개념적 정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죠. 점 첫 번째 보시면 추상적인 개념들을 경험적, 실증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것. 그래서 예를 보시면 성별이라고 하면 남녀로 나눌 수 있고요. 신앙심은 종교의식의 참여 횟수, 서비스 만족도는 재이용 의사 유무, 소득은 월급여액 이렇게 어떤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개념적인 정의를 내렸어요. 타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그럼 그것을 측정 가능하도록 하려면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가구의 평균 일정 비율의 상대적 빈곤선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상대적 빈곤선을 측정한다. 이렇게 어떤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의 점 두 번째 보시면 실행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조작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용어다.
그래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조작적 정의는 조사 목적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내가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개념을 연구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개념이 되는데 이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조작적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하게 되죠. 동그라미 2번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의미,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법칙적인 일반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연관성을 가진 일련의 진술. 여기서 키워드는 진술이죠. 이론은 진술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 이게 이론이죠.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이론의 평가 기준 디귿에 보시면 정확해야 되고 일반성, 인과성, 감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변수입니다. 변수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한 연속선상에서 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 변수,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죠? 변하는 값. 그래서 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 이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이에요. 경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연구 대상의 경험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속성의 계량적인 수치, 계량적인 가치 이것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의 종류에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매개변수, 외생, 선행, 억압, 왜곡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출이 되는 것은 이 변수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이제 기출이 되겠죠.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변수죠. 그래서 원인 변수, 가설 변수라고도 하고 일정하게 전제된 원인을 가져다 주는 기능을 하는 변수다. 그래서 독립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원인이 되는 변수니까 뭐 새로 개발한 약이 우울증 치료에 영향을 줄 거다. 우울증 수준을 낮출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웠다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변수, 신약 개발, 신약 새로 개발한 약 이런 것들이 독립 변수. 그래서 원인 변수. 그래서 원인 변수라고도 하고 설명 변수라고도 하고 예측 변수라고도 하죠. 독립 변수를.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예요.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독립 변수의 원인을 받아서 일정하게 전제된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변수. 그래서 종속 변수를 결과 변수, 피설명 변수. 독립 변수가 설명 변수니까 종속 변수는 피설명 변수. 그리고 독립 변수가 예측 변수니까 종속 변수는 피예측 변수. 이렇게 변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 변수가 있어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예요. 약이 우울증 치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때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우울증을 낫게 하는 영향을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겠죠. 이렇게 통제하는 변수를 우리가 통제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제3의 변수가 두 변수의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해서 두 변수 간에 간접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변수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된다. 매개 변수는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변수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변수다. 그래서 독립 변수,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독립 변수에 대해서는 종속 변수가 되죠.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원인이 되는 변수가 매개 변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학업 성취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이거를 연구할 때,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매개 변수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부모의 어떤 관심, 그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연구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변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개 변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외생 변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와 연결되어서 마치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변수. 이게 이제 외생 변수고요. 선행 변수는 인과관계의 독립 변수에 앞서면서 독립 변수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다. 억압 변수는 두 개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 보이게 하는 변수가 억압 변수. 왜곡 변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왜곡시키는 변수. 이것을 왜곡 변수라고 한다. 이런 변수 종류들, 개념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두 개가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느냐. 변수 두 개가 이거죠. 그래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정도. 상관관계로 인간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상관이 있다라고 보지. 정적 상관은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것. 이게 정적 상관이고요. 부적 상관은 한 변수는 증가하는데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적 상관이라고 하죠. 이 상관관계에서는 상관 분석을 하죠. 변수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도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상관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설입니다. 가설은 둘 이상의 변수 또는 현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검증되지 않았죠, 아직.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어떤 명제가 가설이다. 그래서 이 가설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지죠. 이 가설의 종류에는 연구가설이 있고 연가설이 있죠.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제시한 가설이에요. 연구자가 제시하고 싶은 것.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진술을 해야 돼요. 실험 가설, 과학적 가설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점 세 번째 A는 B보다 못못이다. 또는 A와 B의 관계는 관계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연구자가 세운 가설이죠. 그죠? 남학생과 여학생 성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연구 가설이고요. 이 연구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가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연구 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버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설, 대상 간의 차이 및 관계가 없거나 그것을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가설에 해당된다. 연구 가설은 연가설이 직접 채택될 수 없을 때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다. 직접 검증할 필요가 없는 반면 연가설은 직접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연구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연구를 진행할 때 이 연구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각됐어. 이게 기각되면 연구 가설이 맞는 거잖아요. 이게 채택되면 연구 가설이 기각되는 거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연가설이에요. 그래서 점 세 번째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죠. 연구가설은 연가설이 직접 채택될 수 없을 때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겠죠. 이거를 채택할 수 없으면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 연가설은 직접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연가설을 검증하죠. 보통 A는 B와 관계가 없다 식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적에는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연구가설을 연구자가 제시했을 때 어떤 연가설이 제시가 됐냐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 성적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연가설로 채택이 돼서 이게 채택이 되냐 기각이 되냐 이걸 검증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연가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에 따라서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고 기각이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디귿
우리가 가설의 조건이 있어요. 가설의 조건. 가설, 이거는 예전엔 기출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설은 이론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야 되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현상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간단, 명료, 계량화가 가능해야 되고요. 광범위한 범위의 적용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뭐 지능이 110 이상인 학생들이 학교 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것보다는 지능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는 거죠.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 가능한 게 조금 더 좋다. 가설은 둘 또는 셋 이상의 변수들의 상관관계 방향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연구자의 견해에 벗어나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이게 가설의 특징입니다. 또 가설은 조건문 형태의 복문으로 나타낸다.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가설의 조건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표집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집.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때 내가 어떤 연구를 진행할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개념적 정의를 하고 조작적 정의를 해서 연구를 할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변수들이 다 측정 가능하도록 선택이 됐고 가설도 다 설정이 됐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표집을 해야 되죠. 그렇죠? 표집. 그래서 표집은 연구 대상자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모집단, 내가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을 연구하고 싶다. 대학생들을. 그럼 대학생 전체를 연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표집, 표본을 선택하는 거죠. 표본.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죠. 표집. 그래서 샘플링 한다 하죠. 표본은 샘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표집의 과정은 모집단, 먼저 내가 대학생을 할 거다. 이걸 확정해야 되고, 표집틀, 그럼 대학생을 어떻게 내가 표집할지, 뭐 대학생 기록부,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어떤 명단 이런 것들 확보할 수 있겠죠. 표집틀을 선정하고 표집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이 표집하는 방법이 확률 표집을 할지 비확률 표집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집 크기, 몇 명을 내가 표집할지,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로 확률 표집의 의의와 방법. 여기 확률 표집 나왔죠? 이 확률 표집 그리고 비확률 표집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각 표집 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모두 동일하다. 이 모집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추출될 기회가 동일한 것. 이것이 확률 표집입니다. 비확률 표집은 동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확률 표집에 의해 모집단의 각 표집 단위가 추출될 기회를 모두 가지고 있고 각각의 표집 단위가 추출될 확률을 정확히 알고 무작위 방법에 기초해서 표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확률 표집의 방법은 단순 무작위 표집, 이렇게 제비 뽑기 하는 거, 뭐 컴퓨터를 위해서 추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체계적인 표집, 계통 표집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표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K번째 뽑는 거 있잖아요. K번째, 뭐 1번, 11번, 21번 이렇게 뽑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통 표집, 체계적 표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표집하죠. 이것은 아주 쉽고 빠르게 표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모집단위 구성 요소가 규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번호를 다 부여했는데 어떤 규칙이 있어. 앞쪽에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뒤쪽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이럴 때는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 그 박스 보시면 모집단을 집단 내 구성이 동일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뚝 나누는 걸 얘기해요. 남녀, 뭐 이렇게 나누는 거, 남녀. 그러면 집단 내는 집단 내, 요 집단 남자 동일하죠? 집단 내는 동일하죠? 집단 간, 그죠? 남자, 여자, 집단 간은 다르죠.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을 의미 있는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으로부터 무작위 표집. 여기서 무작위, 여기서 무작위. 남자에서 무작위, 여자에서 무작위. 장점은 단순 무선 표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남녀는 그래도 동일하게 추출이 될 테니까 표본이 전집을 대표할 수도 있어요.
단점은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지 표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표집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집락을 단위로 하는 표집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대학생 하면은 여기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표집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집락 단위로 표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시가 용이하고 시간과 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소수의 군집 시 표집 오차가 클 수 있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군지 표집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의 의미 방법을 한번 보면요. 비확률 표집은 조사자나 면접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집단에서 표본의 구성원들을 추출하는 거다. 특히 표집될 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많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표집하는 거, 판단에 의해서 표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확률 표집 방법은요. 할당 표집, 판단 표집, 임의 표집, 누적 표집. 먼저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요. 어떤 게 확률이고 어떤 게 비확률인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의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할당 표집은요. 모집단 속성을 반영한 할당표에 따라서 각 범주에 할당된 표본수를 임의로 표집하는 거. 임의로 표집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확률 표집입니다. 판단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맞는 전형적인 대상을 표집하는 거. 내가 어떤 특정 항암제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럼 특정 암에 걸린 사람을 내가 표집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판단 표집이겠죠. 임의 표집은 연구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표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거. 이것은 많은 논문, 학위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내가 대학생을 연구하고 싶은데 전체 대학생 표본을 가지고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집단 그걸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아는 지인의 대학교, 거기 학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임의 표집이 되겠죠. 누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집의 크기가 작고 해당하는 연구 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약물 중독자를 내가 연구하고 싶다. 미혼모를 연구하고 싶다. 이럴 때 내가 한 사람을 소개받는 거죠. 소개받고 나면 그다음 그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 본인이 아는 사람 소개해줘라. 그럼 두 사람이 또 소개해주면 네 사람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눈덩이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하죠. 이런 방법들이 비확률 표집에 들어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집, 연구를 진행하려면 표집을 해야 되는데 표집하는 방법이 확률과 비확률로 진행이 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표집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